전하, 어찌 이러하시옵니까? 전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어서 어의를 들라 하라. 지체하지 말라. 왕이 조회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왕의 안색이 갑자기 창백해집니다. 잠시 몸이 흔들리더니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순간 궁궐 안이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이 놀라 뛰어오고 승정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잠시 뒤 급히 달려온 어이가 왕의 맥을 짚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전하께서 서열을 입으시어 기력이 크게 상하셨사옵니다. 무엇이라 하였느냐? 지금 전하께서 더위를 드셨다는 것이냐? 이거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선왕 조실록에 등장하는 기록입니다. 실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임금이 더위를 먹어 몸을 추스르지 못하였다. 처음 이 기록을 보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아니, 왕 아닙니까? 조선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던 사람, 가장 화려한 공간, 가장 많은 시중,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음식과 물건이 모이던 자리. 그런데 그런 왕조차 여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궁궐이 얼마나 더웠던 걸까요? 우리는 흔히 궁궐을 떠올리면 시원한 이미지부터 생각합니다. 경복궁 경회로 연못 위에 떠있는 거대한 누각, 향원정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정자, 창덕궁 부용정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연못가 건물. 사진만 봐도 서늘한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에어컨만 없었지. 이 정도면 꽤 살만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데 왜 왕은 더위를 먹고 쓰러졌을까요? 사실 조선 궁궐은 여름을 굉장히 의식해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짓자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햇빛을 어떻게 막을지, 바람을 어떻게 통하게 할지, 물을 어떻게 이용해 열기를 낮출지, 그 고민이 건물 구조 자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경회로입니다. 경회로는 단순한 연회장이 아닙니다. 거대한 인공 연못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물 위에 건물을 띄웠을까요? 보기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물 위를 지나온 바람이 상대적으로 시원합니다. 지금도 강가나 호숫가에 가면 같은 기온인데 유독 바람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도 그걸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실 연회 공간 자체를 물 위에 올려버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과학적이었던 셈입니다. 향원정도 비슷합니다. 정자 사방이 전부 물입니다. 햇빛은 뜨겁지만 물은 주변 열기를 조금 낮춰줍니다. 게다가 사방이 열려 있으니 바람도 막히지 않습니다. 특히 조선 건축의 핵심은 닫는 건축이 아니라 통하게 하는 건축에 가까웠습니다. 창문을 크게 열고 대청마루를 띄우고 처마를 길게 빼 직사광선을 막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꽤 과학적입니다. 실제로 한옥은 여름에 강한 구조였습니다. 대청마루 아래 빈 공간으로 공기가 지나갑니다. 바닥 자체가 지면에서 떨어져 있으니 열이 바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처마가 길었습니다. 여름 태양은 높게 뜨기 때문에 긴 처마가 햇빛을 상당 부분 가려줍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태양 고도가 낮아져 햇빛이 안쪽 깊숙이 들어옵니다. 즉, 조선 건축은 계절 자체를 계산해서 만든 구조였습니다. 그냥 감성으로 지은 집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조선 사람들이 무식해서 무작정 더위를 참았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시 기준에서 가능한 냉방 방식은 이미 꽤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왕이 실제 생활하던 공간과 그 기술이 완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진으로 보는 시원해 보이는 궁궐과 왕이 실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공간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루 종일 경회로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향원정에서 바람 맞으며 지낸 것도 아니었고요. 왕이 실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공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정전과 강령전 같은 공간입니다. 사정전은 왕이 정사를 보던 곳입니다. 매일 신하들을 만나고 상소를 읽고
국가의 결정을 내리던 공간이었습니다. 강령전은 왕이 잠을 자던 침전입니다. 쉽게 말해 진짜 생활 공간에 가까웠던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공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답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궁궐을 관광할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대부분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적당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궁궐은 시원하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왕이 생활하던 때는 달랐습니다. 왕의 공간은 함부로 열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였으니까요. 모함 문제, 경호 문제, 의례 문제 이런 이유 때문에 공간을 완전히 개방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왕이 잠드는 침전은 더 민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가장 잘 통해야 할 공간인데 오히려 가장 조심스럽게 닫혀야 했습니다. 즉, 조선 궁궐은 시원하게 만들려는 구조와 왕을 보호해야 하는 구조가 서로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바로 돌과 기와입니다. 궁궐 바닥을 보면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붕은 거대한 기와로 덮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여름엔 엄청난 열 저장고가 된다는 점입니다. 돌은 낮 동안 햇빛을 계속 흡수합니다. 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낮 내내 열을 머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을 천천히 다시 뿜어냅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대한 추결판 같은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궁궐은 낮에도 덥고 밤에도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람까지 멈추는 날이면 공기가 그대로 갇혀버렸습니다. 한여름 밤인데도 벽과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7월 한낮입니다. 햇빛은 하루 종일 궁궐 지붕과 돌바닥을 달궜습니다. 왕은 두꺼운 골룡포를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익성관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전에 앉아 몇 시간째 정사를 보고 있습니다. 앞에는 신하 수십 명이 서 있고 공간 안에는 사람 체온이 계속 쌓입니다. 촛불과 향 냄새까지 더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더위를 안 먹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닐까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여름철 왕의 건강 이상 기록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기력이 떨어졌다. 입맛을 잃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몸이 무겁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폭염과 가뭄 기록이 자주 겹쳐 등장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달아오르고 궁궐 공기는 더 뜨거워집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도시 열섬 현상과 비슷합니다. 돌과 기와는 열을 품고 밤이 되어도 식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신하들은 왕보다 더 더웠습니다. 드라마 속 조회 장면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엄숙하고 질서정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거의 폭염 속 장시간 대기였습니다. 특히 여름 조회는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조정마당은 넓은 돌바닥입니다. 햇빛을 그대로 받아냅니다. 한여름 돌바닥은 엄청난 복사열을 뿜어냅니다. 지금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오래 서 있으면 발밑에서 열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조선 신하들도 똑같았습니다. 발밑은 뜨겁고 머리 위는 직사광선이고 입고 있는 관복은 두껍습니다. 거기다 위치까지 계급별로 달랐습니다. 높은 품계 신하는 상대적으로 앞쪽 그늘 가까이에 설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급 신하는 뒤쪽 햇빛 아래 오래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기록을 보면 차일 같은 간이 그늘도 주로 고위 관료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위조차 계급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같은 태양 아래 서 있는데 누구는 그늘에 더 가까웠고 누구는 햇빛을 더 오래 견뎌야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더위는 모두에게 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은 계절조차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조선다운 장면입니다.
조선은 유교적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는 여름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단순히 벼슬만 나뉜 게 아니라 햇빛과 그늘까지 계급에 따라 달라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왕과 신하가 이 정도였는데 평범한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궁궐엔 연못이라도 있었고 정자라도 있었고 얼음이라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겐 뭐가 있었을까요? 백성들에겐 경회로도 없었습니다. 향원정도 없었고 얼음 창고도 없었습니다. 대청마루가 있는 집조차 흔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한옥은 대부분 양반집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넓은 마당, 시원한 대청마루, 사방으로 바람이 통하는 구조. 하지만 실제 조선 사람들 대다수는 그런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초가집은 작았습니다. 창도 좁았고 방도 비좁았습니다. 게다가 여름철엔 습기까지 심했습니다. 특히 부엌 열기가 방으로 그대로 올라오는 구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엔 집안이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그늘을 찾았습니다. 나무 아래로 갔고 시냇가에 발을 담갔고 해가 지기만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풍속화를 보면 여름 장면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림 속 사람들은 나무 밑에 누워있고 우통을 벗은 채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개도 혀를 내밀고 늘어져 있고 사람도 그 옆에 같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온유월개 팔자. 지금은 편하게 사는 사람을 놀릴 때 쓰지만 원래는 여름 더위에 지쳐 축 늘어진 모습을 비유한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었습니다. 삼복더위에 솥불도 꼬부라진다. 그만큼 여름 자체가 무서운 계절이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엔 선풍기도 없습니다. 얼음물도 흔하지 않습니다. 밤에도 열대야는 계속됩니다. 현대인은 버튼 하나 누르면 바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바람 자체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단순히 불편한 계절이 아니라 체력을 갉아먹는 생존의 문제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어땠을까요? 조선 왕만 이렇게 더위에 시달렸을까요? 의외로 세계의 왕들은 여름 문제에 엄청 집착했습니다. 특히 중국 청나라 황실은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황제들은 아예 여름용 도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열화 피서산장입니다. 지금의 중국 허베이성 승덕 지역에 있었던 거대한 별궁인데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단순한 별장이 아닙니다. 산과 호수, 숲을 통째로 이용한 거대한 피서 도시였습니다. 자금성보다 훨씬 넓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황제도 더웠기 때문입니다. 청황실은 여름엔 북쪽 산지로 이동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비슷했습니다. 러시아 황실은 여름이면 핀란드만 근처 별궁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오는 곳으로 간 겁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아예 별궁 이름을 상수시라고 지었습니다. 프랑스어로 걱정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름엔 시원하고 조용한 별궁에서 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왕들은 점점 더위를 피해서 이동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어땠을까요? 조선 왕들도 물론 얼음을 쓰고 냉국을 먹고 미숫가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참는다에 가까웠습니다. 유교 사회 특유의 절제 문화도 있었습니다. 왕이 너무 사치를 부리면 비판받았습니다. 지나친 향락은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여름 궁전을 크게 만드는 분위기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조선 왕들 중 딱 한 명. 정말 이상할 정도로 더위에 집착했던 왕이 등장합니다. 미숫가루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 참아라 같은 말도 듣지 않았던 왕. 그리고 어쩌면 조선에서 가장 위험할 정도로
사치스러운 냉방을 사용했던 인물. 바로 연산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꽤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에는 이미 얼음 에어컨 비슷한 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왕들도 물론 얼음을 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껴 쓰는 귀한 물건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얼음은 단순한 여름 간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겨울 내내 인력을 동원해 저장한 전략 물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왕실 제사, 약재 보관, 병 치료 같은 데 우선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연산군 시기로 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실록을 보면 연산군은 여름철 얼음 사용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얼음을 계속 들이게 하고 시원한 음식과 냉기를 유지하려 했다는 기록들이 보입니다. 쉽게 말해 더위를 참는 왕이 아니라 어떻게든 더위를 없애려는 왕에 가까웠던 겁니다. 궁 안 자체를 차갑게 만들어라. 기록을 보면 연산군은 유난히 얼음 사용에 집착했습니다. 여름만 되면 얼음을 대량으로 들이게 했고 차가운 음식과 음료를 계속 올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시종들에게 밤새 부채질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대 기록과 전승에는 연산군이 커다란 금속 쟁반과 그릇에 얼음을 가득 담아 침전 주변 곳곳에 배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많은 얼음을 방 주변에 배치해 공기를 식히려 했다는 겁니다. 물론 현대식 에어컨처럼 차갑진 않았겠죠. 하지만 얼음이 녹으며 주변 열을 빼앗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 온도는 꽤 내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500년도 더 전에 사실상 인공 냉방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조선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얼음을 보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한양에는 서빙고와 동빙고 같은 국가 얼음 창고가 있었습니다. 겨울 한강이 얼면 사람들을 동원해 얼음을 잘라 저장했고 그걸 집과 흙으로 덮어 여름까지 보관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빙고에는 수만에서 많게는 10만 덩이 넘는 얼음이 저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저렇게 얼음을 써도 나라 시스템 자체가 그걸 공급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집니다. 그 시원함, 그 차가운 공기, 그 얼음.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왕은 여름밤 얼음바람 아래 잠들었는데 그 얼음을 캐던 사람들은 정반대 계절 속에 있었습니다. 한겨울 한강 위였습니다. 한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은 얼굴을 찢을 듯 불어왔고 강 위에는 새까만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쇠갈고리와 톱, 발밑은 얼음, 그리고 발가락 감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장빈군입니다. 조선은 겨울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 얼음을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실 관청, 의약, 제사, 그리고 여름 궁중 운영까지 전부 얼음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금처럼 냉동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캤습니다. 한강이 두껍게 얼면 장빈군들이 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음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냅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문제는 환경입니다. 한겨울 새벽 한강바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영하의 강가에 몇 분만 서 있어도 손끝 감각이 사라지는데 이 사람들은 얼음 위에 몇 시간씩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도 많았습니다. 얼음 틈이 깨지면 그대로 찬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옷은 젖고 몸은 얼어붙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에는 동상과 병으로 죽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빙고청상. 얼음 창고 일을 하다 얻는 상처와 병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부가 터지고 관절이 망가지고 몸이 평생 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의 여름을 위해 누군가는 겨울에 몸이 부서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묘한 건 조선도 이 문제를 몰랐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종 때 기록만 봐도 장빙 작업이 얼마나 고된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나온다는 것도 압니다. 백성 부담이 크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얼음이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궁중 운영, 의약 보관, 제사, 고위층 음식 문화까지 전부 연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조선 사회는 이미 얼음 없이는 돌아가기 힘든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왕은 더위를 피하려고 얼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음은 누군가의 혹한 노동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정작 가장 시원했던 곳은 궁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궁궐보다 더 시원한 곳이 있었다고? 그게 어디였을까요? 의외로 답은 아주 평범한 곳에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시원했던 공간은 가장 화려한 궁궐도 아니었고 연산군의 얼음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연 가까이에 있는 곳들이 훨씬 나았습니다. 계곡, 강가, 숲, 그늘 바람이 터지는 냇가.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궁궐은 거대한 돌과 기와 구조였습니다. 낮 동안 햇빛을 머금고 밤이 되면 그 열을 다시 뿜어냈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불도 켰습니다. 문도 함부로 활짝 열 수 없었습니다. 반면 바깥은 달랐습니다. 해가 뜨거우면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계곡물에 발을 담갔고 강바람 부는 곳에 몸을 눕혔습니다.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방식이었죠. 실제로 조선 사람들도 한여름에는 낮 시간을 피해 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가장 더운 시간에는 강가나 냇가, 나무 그늘 아래 모여 더위를 식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저 젊은 것들은 농사일은 안 하고 냇가에서 히히덕거리기만 하는구나. 저리 빈들거리다 해가 기울어서야 돌아오려는 게냐? 이런 식의 잔소리였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조선시대에도 결국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삼복에는 억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사람 사는 도리다. 실제로 농사도 한여름 한낮에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탈이 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겉으로는 저것들이 또 논다 하고 타박했지만 정작 본인들도 결국 해가 가장 센 시간에는 그늘을 찾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진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더웠기 때문입니다. 그 더위 앞에서는 부지런한 사람도 오래 못 버팁니다. 성실함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바람 부는 곳으로 움직이고 물 가까이 모이고 해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조선 사람들이 터득한 가장 현실적인 여름 생존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조선의 여름은 무서웠습니다. 지금처럼 버튼 하나 누르면 찬바람이 나오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왕은 얼음을 썼고 백성은 강가와 나무 그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여름은 누구에게 더 혹독했을까요? 가만히 보면 같은 계절인데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여름, 그리고 백성의 여름. 겉으로는 같은 태양 아래 있었지만 체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은 얼음이 있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례와 경호, 끝없는 정사 속에서 뜨거운 궁궐 안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반면 백성들은 가진 건 거의 없었습니다. 얼음도 없었고 부채 하나도 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바람 부는 물가를 찾고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엔 그늘 아래 몸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해가 조금 약해지면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화려한 공간이 꼭 가장 시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선은 분명 뛰어난 건축 기술도 있었고 냉방에 대한 이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얼음을 저장하는 국가 시스템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과 자원은 모두에게 똑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얼음바람 아래 잠들었고 누군가는
나무 그늘 하나를 찾아 하루를 버텼습니다. 결국 조선의 여름은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두 개였습니다. 왕의 여름, 그리고 백성의 여름. 그리고 어쩌면 가장 시원했던 사람들은 가장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바람 부는 물가에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선의 여름 과연 누가 가장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으신가요?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백성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미있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